조합원당 1억 5천만 원을 추가 부담하는 총회를 어떻게 성공하냐. 실패할 거다. 성공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관리 처분이 꽃이다. 꽃 아닙니다. 진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까먹으면 안 돼요. 사업 준공 때까지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조합운영 실태 점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일이 좀 커졌다 그러면 국토부 서울시 합동 점검을 받게 돼요. 서울시 점검할 때는 저희 한국부동산원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국토부가 출동할 때는 저희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이 또 차출이 돼가지고 다 출동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운영 실태 점검 좀 생소하시죠? 법 113조에 있습니다. 실태 점검은 조합 집행부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통상 조합에서 받는 감사는 큰 건 없죠. 그냥 조합 임원 중에 감사님들이 하는 감사는 매년 또 매분기 또 받으시는 건데, 또 그 외에는 회계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 감사를 받죠. 사업 시행기가 끝나고 그다음 준공 때. 근데 요 실태 점검은 그런 감사하고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감사들이 볼 때는 회계 감사, 특히 이제 숫자에 대한 금액, 자금에 대한 집행 이런 걸 많이 하죠. 여기는 도정법 위반, 서울시 조례 위반, 정관 위반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처벌 규정하고 이어지면은 수사 의뢰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합을 운영하시는 분은 상당히 유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실태 점검은 점검 주체가 정비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서 정비사업 분쟁 조정, 위법사항 시정 요구 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분쟁의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그 실태 점검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뭘 한다? 위법사항의 시정 요구, 이걸 집중적으로 봅니다. 점검 주체는 도시정비법 113조에 따라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하면은 구청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정비사업 조합이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그리고 서울시가 나가면 당연히 해당 구청의 그 공무원분들도 같이 나오겠죠. 그렇게 점검을 합니다. 도시정비법이 새로 생기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만들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2003년부터 계속 따라왔던 거고요. 옛날에는 그때 건설교통부였죠. 이때는 주로 분쟁 조정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6년도, 7년도는 제가 이제 한국부동산원, 그때 한국감정원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때도 역시도 국토부 산하기관이었으니까 그때도 부산, 울산, 그 서울 지역은 거의 없었고, 이런 쪽에 분쟁 사업장 쪽에 분쟁 조정 때문에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태 점검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그림이 잘 안 그려지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가시면 이사회 임원회의실이 있죠. 임원회의실이 이제 요 화면에 전체가 임원회의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죠? 기다란 탁자가 있죠. 그 탁자는 어떤 탁자죠? 이사회 임원 회의를 위한 탁자죠. 추진위원 회의도 이렇게 하고, 통상 위원장님이나 조합장님이 끝에 앉으시고 임원분들 쭉 앉아가지고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실태 점검은 여기서 다 임원분들 다 빠지고 여기에 누가 앉냐? 관계 공무원, 서울시 공무원, 구청 공무원, 그리고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죠. 변호사 2분, 회계사 2분 이렇게 앉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토부 서울시 합동 점검이다 그러면 저희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지원기구, 정비사업 지원기구는 법에 따라서 LH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돼 있고, 지원기구 업무 역할은 거의 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한 개 조합당 1에서 2주간 써 있는데 서울시는 2주간 실시합니다. 다만 특정 민원 때문에 요 간단한 민원만 조정했다 하는 경우에는 1주만 나가는 경우 있는데 기본 2주간 나갑니다. 월, 화, 수, 목, 금 5일이죠. 5일에
그다음에 뭐 2주 하니까 열흘 동안 본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사업 규모 단계에 따라서 축소 또는 연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서울은 워낙 인력 풀도 많고 서울에 지금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시는 분이 100명이 넘습니다. 서울시 자체에.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인력 풀을 갖고 있고요. 그 인력 풀 안에 실태점검 인력 풀에는 변호사분들도 상당히 10여 분 이상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도 많이 있고요. 지방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 한 일주일 정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아까 말씀드렸죠. 113조 말씀드렸고 이 법령 쭉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제공 및 점검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뭐 의무조항으로 나왔죠. 적극 협조해라. 거부 기피 방해한 자에는 과태료 1,000만 원 이내가 부과됩니다. 근데 과태료 1,000만 원 내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왜? 과태료는 누가 부과하죠? 벌금은 보통 검찰에서 때리죠. 부과하죠. 과태료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통상 1,000만 원 이내 하면은 1,000만 원짜리 과태료는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봐야 뭐 100만 원, 200만 원 나올까 말까. 그 정도는 내겠다 해서 실태점검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적극 협조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법에 있기 때문에 협조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저도 이제 공공기관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감사를 많이 받아요. 내부적으로는 그 공공기관 감사실은 굉장히 세거든요. 감사실에 그 항상 일상이 감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추석 명절 기간에 근무 기간 감사.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 해외 갔다 그 기관은 특별 감사 기관입니다. 무조건. 그 외에 이제 모든 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있고 뭐 내부 감사는 그렇고 국토부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저희 받습니다. 받는데 저도 이제 감사를 많이 받게 되죠. 감사 나간 적도 있고. 근데 감사관이 오면은 저는 항상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밝은 웃는 얼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뭐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저도 이제 도시정비처장이었고 고위직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관도 사람이고요. 수감자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는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2016년도에 국토부 서울시 합동 점검이 있었습니다. 합동 조합운영 실태 점검. 그리고 대상지는 서울, 강남, 그 개포 지역의 모 재건축 조합이었고요. 그때는 관리처분 변경 단계였어요. 그 조합이. 그런데 민원이 워낙 많아가지고 서울시는 여기를 이제 국토부 합동 점검 대상으로 이제 결정을 해놓은 상태고. 그래서 감사 때문에 갔는데 거긴 벌써 아침부터 그 반대하시는 분이 피켓 들고 왔더라고요. 조합장 해임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감사관들이 그런 거에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흔들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조합장님하고 이제 처음에 인사를 합니다. 근데 국토부 과장님도 오시고 뭐 저도 이제 인사하러 가고 이제 감사관들 변호사분들하고 다 있고 저희 직원도 뒤에 들어갑니다. 인사하고 왔는데 이제 표정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겉으로 생각하기에 저러면 안 되는데 감사관을 볼 때 그러고 나서 제 첫날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같이 들어가서 이제 업무를 했는데 점심 먹기 전쯤에서 이제 총무를 보시는 분이 이제 쉬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자, 아까 임원회의실 그림 보셨죠? 거기다가 그 밖에는 이제 사무실이고 거기 통상 맨 윗자리는 총무이사님이 앉아 계시고 사무장님이 앉아 계시고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근데 처음에 이게 바빠 죽겠는데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뭐 요 정도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를 들은 감사관들, 뭐 변호사분들하고 다 민간인입니다. 이분들은 서울시에 지정한 분들이긴 하지만 좀 미안하네 바쁜데 와서 이렇게. 근데 밥 먹고 나서 들리는 얘기는 좀 더 심해졌어요. 한 오후 3시쯤 됐더니 약간 욕설 비슷하게 나옵니다. 투덜투덜하면서 뭐 나쁜 놈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그거를 듣는 감사관들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미안하긴 감정이 있긴 한데 그 다음은 무슨 감정이 들었을까요? 이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감정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감사관들은 10시 정도에 조합에 들어가요.
일찍 와도 웬만하면 밖에서 커피 한 잔 먹고, 왜냐하면 출근 같이 맞추면 민폐거든. 퇴근도 조합 퇴근하기 전에 미리 나갑니다. 5시 정도면 미리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피해를 안 끼치려고. 이분들이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때부터 4시면은 그날 본 서류들은 정리하고 토론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5시 정도까지. 이분들이 5시까지 서류를 놓지 않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모든 서류를 막 불리하게 보고, 또 퇴근하고 나서도 그걸 또 고민하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어제 한 얘기에 대해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숨도 안 쉬고 그렇게 일을 한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너무 열심히 하셨죠. 조합장님에 대해서는 사퇴 요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 조합장님 사퇴했어요. 왜? 결과가 모든 계약 관련 서류를 다 주고 그 총회 관련 서류라든가 절차, 속기록까지 다 봤거든요. 다 보고 난 다음에 도정법 위반 딱 때리고 수사 의뢰. 그러니까 사퇴 요구는 뭐 서울시에서 사퇴 요구합니다. 하는데 요구 원인이 수사 의뢰였겠죠. 수사 의뢰, 도정법 위반으로. 그래서 적극 협조란 말 자체가 중요합니다. 뭐 다른 사례로 뭐 저는 이제 감사원에도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달 반 해서 뭐 서울시를 감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직급이 이제 그 과장이었는데, 과장 앉아 있는데 거의 뭐 서울시 2급 정도의 고위직들 매일 와가지고 아침마다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필요한 거 없냐? 우리 직원들이 불친절한 거 없습니까? 있으면 즉각 저희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잘 보이려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도시정비법상의 벌칙 규정이 135조부터 쭉 나열돼 있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한국감정원에서, 제가 이제 원래 시공사에 있다가 2001년부터 한국감정원에 있었는데 그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조합장님을 만나면, 새로 만나면 인사와 함께 이 얘기를 합니다. 처벌 규정을 항상 얘기를 해요. 제발 처벌되지 말도록 이런 짓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2006년도인가 검찰에서 발표한 그 각 조합의 비리 사건 유형과 처벌 결과가 한 30페이지짜리 분량이 있었어요. 그걸 놓고 얘기를 합니다. 독대를 해요. 1시간. 조합장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좋은 거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처벌 규정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걸 요약한 게 처벌 규정이고, 거기 보면 5년 이하 징역, 3년 이하 징역. 자, 법을 위반했어요. 근데 그 법 안에 처벌 규정이 따로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처벌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면 동의서를 위조한 자, 뭐 이런 경우는 지금 있을 수는 없죠. 과거에 있습니다. 무슨 껌 종이에 도장을, 인간 도장을 이렇게 카피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거는 형사 사건이죠. 그런 것도 있고, 뭐 계약 관련 선정 시 법을 위반해서 입찰 이런 거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2년 이하 징역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비사업 실태 점검 결과 및 감독에 따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자, 결과를 서울시가 실태 점검 점검 결과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열어서 쭉 보고, 여기는 어떤 처분, 뭐 나중에는 수사 의뢰, 사퇴 요구 다 관리감독 명령이거든요. 여기 응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과태료 아까 말씀드렸죠. 점검반 현장 조사를 거부 깊이 방해한 자, 과태료 대상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아니라도 감사를 받을 때는 항상 잘 받으셔야 됩니다. 왜? 사람이 하고 사람이 받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주의하셔라. 자, 어떤 걸 점검하냐면요. 시공사 선정 등 용역 계약을 점검합니다. 이게 사실은 한 70% 이상입니다. 70% 이상이 계약 관련, 입찰 계약, 선정 잘했냐. 다른 데서는 행정 업무, 자금 운영 회계, 정비 사업 이런 데서는 걸려도 크진 않은데, 위에서 걸리면 거기다가 수사 의뢰 대상이 됩니다. 도정법 위반. 그다음에 또 가장 또 유의하는 게 정보 공개. 정보 공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정보 공개 요청 계속 들어오면 그거만큼 싫은 게 없어요. 그리고 분쟁 많은 사업장은 수시로 들어옵니다. 뭐 정보 공개 때문에 그 조합 내에 서무 보시는 직원분들이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매일 카피하고 뭐 점토하고 그다음 회의하면은 보름 내에 클린업에 올려야 됩니다. 정보 몽땅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거 위반하면 곧바로 이것도 처벌 조항에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 처벌 조항 중에 이것도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보 공개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5개 항목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하고 절차는 뭐 이거는 뭐 그 요것만 보시면 돼요. 현장에 어떻게 나와 있나. 현장 방문 첫날부터 2주간.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5일이죠. 월, 화, 수, 목, 금. 이때는 전체적으로 미리 사전에 민원 들어왔던 거 그리고 서류를 다 보면서 점검 핵심 체크만 합니다. 하고 두 번째 주에는 확인서까지 작업을 하죠. 이건 이러이러한 거는 위반했습니다. 이 조합에서 확인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2주간 하고 근데 나머지는 또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왜? 아무리 점검반 감사관들이 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 100% 맞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조합도 억울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명 기회 드립니다. 그 소명 기회까지 다 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이 회의는 처분위원회로 보시면 되고요. 처분위원회 할 때는 현장에 있었던 변호사들 외에 다른 변호사분들이 참여를 보통 합니다. 왜? 제3자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인가청 점검 주체도 수사 의뢰까지 통지하긴 싫어요. 수사 의뢰를 하는 순간 해당 공무원도 당사자가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기 싫지만 이 결과에 따라서 조치사항 결정을 하면 통보가 됩니다. 조합에는 서류를 준비하라고 요청이 미리 이제 되는데 통상 그 일주일 전에는 조합에 여긴 실태 점검 대상 조합이며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법상으로는 3일 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는데 다 일주일 전에 통지는 해요. 그 정도는 드려야 또 조합에서 또 안 바쁘죠. 서류는 공통, 조합 행정, 회계, 용역계 이렇게 분야 나누면 공통 부분은 뭐 운영 규정, 총회 자료, 대의원의 자료, 회의 자료, 그다음에 행정 분야는 인수인계 서류, 그다음에 회계는 금전대차, 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 통장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 보실 필요 없고 그 조합에 있는 모든 서류입니다. 사업시행 서류 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서류. 이게 대상이고요. 점검 내용 말씀드린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계약 관련, 입찰, 선정, 계약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중에서는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위반 여기서 다 나옵니다. 다. 여기서 나오면 무조건 수사 의뢰. 총회 결의 사항 준수 여부. 이거는 뭐 큰 건 아니에요. 왜 본인이 결정했는데 지키지 않았잖아요. 이게 법 위반까지는 안 가지만 위에는 중요하다. 예산 범위 내 용역계약 체결 역시도 이것도 수사 의뢰 대상이 됩니다. 조합 행정업무 점검 쪽에서는 뭐 큰 건 없어요. 임원 대의원의 수, 업무 규정. 네, 업무 규정은 뭐죠? 우리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서로 스스로의 약속이잖아요.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법 위반까지는 안 가니까. 그리고 이제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자금 운영, 회계 처리에서는 자금 차입과 총회 의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위반하면 수사 의뢰입니다. 또 그리고 정비사업 및 정보 공개를 한꺼번에 묶어봤는데 왜? 요거는 행정 업무 쪽으로 같이 점검을 하거든요. 사업비 누락, 인터넷으로 정보 공개, 특히 정보 공개 안 한 거는 요거는 바로 벌금부터 시작하죠. 벌금 처음에 통상 자잘한 거 맞으면 50만 원 맞죠. 그 두 번째 얼마 맞을까요? 100만 원 맞죠. 100만 원 맞으면 임원 자격 박탈입니다. 자, 계약 업무 처리 기준은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그 다른 강의 시간에 들으셨을 거예요. 가장 조합을 운영하면서 항상 끼고 있어야 되는 서류가 이겁니다. 계약 업무 처리 기준. 어렵지도 않아 몇 페이지도 안 돼요. 요약해 놓은 게 수의계약 요건, 추정가액 5천만 원 이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그리고
전자 조달 시스템에 의한 계약 의무 사항은 2억 원 이상 초과 물품 구매 유무 그 밖의 계약. 이런 내용들은 무조건 지키셔야 되는 거죠. 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시공사 설계 평가 법인 계약 어떻게 하죠? 총회에서 결의해야 되는 사항.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지킬 것만 지키면은 수사 의뢰까지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시면 그렇게 안 될 경우가 생긴다는 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때 어떤 판단을 하냐가 중요합니다. 좀 이따 그 사례 하나 설명을 드릴 때도 그런 사례가 하나가 나옵니다. 시공선정도 역시 계약업무 처리 기준으로 같이 중요하죠. 지명 경쟁. 근데 시공사 선정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마 다음 시간에 시공사 선정 관련 강의가 있다고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조합 운영 관련 실태 점검 사례로 들어와서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국토부 서울시 합동 점검을 하기 시작했고요. 매년 한 차례 합니다. 한 차례 할 때, 한 회 할 때 통상 10개 조합 정도를 하고요. 16년에는 8개 구역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이게 그 전에는 합동 점검이 없었고 이때는 처음으로 합동 점검을 한 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124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실태 점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그리고 조합들이 실태 점검에 대해서 나오면은 그냥 받으면 되겠지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6년도에 합동 점검 있은 후부터 굉장히 강력한 점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124건 부적정 사례 적발. 124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 6건의 수사 의뢰가 됐다. 이건 도정법 위반했다는 거겠죠. 이 6건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개포동 쪽의 조합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 조합장 2분이 그만두셨습니다. 2017년에 6개 조합하고 76건 부적정 사례 됐는데 이때는 수사 의뢰가 더 많았어요. 13건. 이때도 고덕지구의 조합장이 한 분 사퇴하셨죠. 2018년, 19년 뭐 이때는 19년 이후에는 코로나가 있었죠. 그래서 실태 점검이 실제로 하기 어려웠는데 2019년도에 이때가 13개 구역했는데 서울은 6개, 광주, 광역시를 7개를 했습니다. 광주 광역시가 일들이 많았어요. 이때 사건도 많았고. 왜 그랬을까요? 서울은 2015년부터 실태 점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 좀 규모가 있는 조합들은 아름아름 실태 점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거든요. 대비를 합니다. 광주는 그런 대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리고 서울처럼 이러한 실태 점검에 대한 교육이나 각종 정비 사업의 계약 업무에 대한 그런 교육 기회도 없죠. 서울 벗어나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18건의 부적정 사례가 광주에서 거의 다 나왔던 거예요. 44건의 수사 의뢰, 어마어마하죠. 수많은 조합장분들이 여기서 사퇴하고 수사 의뢰됐습니다. 다 수사 의뢰가 됐다는 거는 나중에 처벌까지 뭐 처벌이면 벌금 또는 뭐 징역 여기까지 다 갔던 사례입니다. 다. 자, 이렇게 실태 점검을 해서 이렇게 점검 결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볼 때는 야 조합들은 다 저래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실태 점검, 합동 점검을 나가는 사례거든요. 이거는 합동 점검 나갈 때는 어떤 조합들을 나가냐? 이미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거나 그리고 이거 사건 외에도 수사 의뢰 때문에 상당히 시끌시끌한 조합들은 나가요. 이미 알고 있는 조합들입니다. 그 서류들은 조합도 왜 이게 서울시하고 국토부에 쌓여 있지 모르지만 이미 서울시나 국토부는 그만큼 민원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각종 전화 민원부터 해가지고 다 민원 숫자를 보면 그 숫자 많은 데들이 여기 다 나갔던 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고 실제 조합들이 이렇게 점검했다고 다 걸리진 않는다. 통상 저희가 보는 거는 한 조합이 100개 있다 그러면 한두 개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나머지 조합들이 다 저 사람들 도둑놈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거는 미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씩 좀 사례를 보겠습니다. 입찰 기준을 위반한 대안설계 제안. 대안설계 딱 이 말 나오는 순간 뭐다? 시공자 선정입니다. 시공자 선정은 그동안 이제 내역 입찰로 쭉 해왔고 앞으로 지금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시공사를 뽑는 걸로 돼 있지만 그래도 내역 입찰에 준한
걸로 서울시는 운영할 겁니다. 자, 서울시 그 시공사 선정을 보면요, 대안 설계는 가능합니다. 시공자가. 그러니까 대안 설계 뭐냐면 조합에서 설계안을 그려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 계획대로 건설할 거니까 너네 공사비 입찰 제한해. 요게 이제 기본 이제 입찰이죠. 그런데 시공자, 우리나라 시공자 뭐 현대, 삼성, DL, 뭐 SK도 있고 많죠. 10개 정도. 많지는 않아요. 그래봐야 10여 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는 자신하는 회사들이거든요. 마감에 대해서 특히. 그리고 기본 마감 설계 또 싸움도 해요. 서로 자기께 낫다고. 한때 모 S사하고 D사는 주방 디자인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자기가 낫다고, 어디는 디귿자 어디는 니근자 해가지고 뭐 나오면 다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그냥 가구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설비가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유니트가 바뀌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대안 설계를 합니다. 우리가 하면은 그 공사비에 이런 설계로 합니다. 대안 설계해요. 그럼 조합원이 볼 때는 조합에서 선정한 설계사 훌륭하지만 뭔지 몰라도 야, 굴지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갖고 온 설계안을 딱 보는 순간 달라지죠. 그리고 시공사는 돈을 엄청 들이죠. 입찰할 때. 조합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 설계도를 카피해서 조합원한테 내놓는다 하더라도 흑백으로 내놓거나 좀 축소하죠. 시공사는 자, 몇백억, 몇천억짜리 수주를 하는데 그 정도 투자 안 할까요? 정말 초호화 카탈로그에 준하는 그렇게 대안 설계하는, 똑같은 설계라도 때깔이 다릅니다. 때깔이 표현하는 그렇게 갖고 옵니다. 갖고 오는데 조합에서는 이걸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이 대안 설계가 실현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지 않냐. 서울시는 경미한 변경 범위 내만 대안 설계가 가능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뭐 안에 실내 구조, 그다음에 뭐 2% 내에 경미한 면적 변경 이 정도만 가능한데 만약에 시공사 갖고 온 게 이거를 넘어섰다 그러면 이거는 위반입니다.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까지 가요. 해당 시공사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합원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물론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전문가로 서 있지만 제가 조합원이 되면 눈높이가 또 달라져요. 또 그냥 때깔 좋은 게 야 이게 멋있겠는데 이렇게 갑니다. 돈 들인 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과물은 멋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기술적이고 숫자를 가지고 노는 사람들인데 장밋빛 청사진 똑같은 사진도 반짝반짝하게 돈 들여서 인쇄하면 장밋빛입니다. 이렇게 특히나 이게 실현 불가능한 게 된다 그러면 입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똑같이 보고 조합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똑같은 기준 가지고 나오면은 선택을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때깔만 좋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는 대안 설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바로 수사 의뢰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들어가서 잡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방이었다. 지방은 서울시처럼 경미한 변경 내에서 대안 설계 허용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경미한 변경 외에도 대안 설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대안 설계를 인허가가 불가능할 정도의 무슨 뭐 동과 동 사이에 뭐 보통 브릿지 놓고 좋죠. 다리 하나 높이는. 근데 그거는 각종 인허가상에서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놓고 선정된 다음에 나중에 뭐라 그러죠? 나 몰라라. 왜? 인허가가 안 됐습니다. 제 책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버리면은 그거는 진짜 조합원 피해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요거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한 거예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등의 금지는 조합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시공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는 절대로 특히 이제 대안 설계 관련해서 용적률을 우리가 하면 용적률을 더 높일 수 있다. 최근에 문제되는 데가 하나 있었죠. 한남 쪽에 어떤 고도 제한 쪽을 시공사가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게 환경이 바뀌어 버려서 이게 안 된 거예요. 조합원들은 그것 때문에 이 업체를 뽑았는데 이게 좀 시끄러울 것도 있는데 어쨌든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다. 이런 것들이
작년 12월 달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자, 시공과 관련 없는 분양가 등의 제한.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이것도 저저번 달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역시 한남동 용산구 시공자가 일반 분양 가격을 얘기했죠. 우리를 뽑으면 7,500만 원. 2019년에 일반 분양 7,500만 원 한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50% 하겠다. 또 냉장고 800리터 양문형 그리고 뭐뭐뭐뭐 무상 지원 하겠다. 요 세 가지가 신문에 났고 그걸 본 국토부 장관, 서울시장 일시 단결이 돼서 이거는 시장 교란이다. 요 네 글자에 서로 합의를 보고 합의 볼 것도 전화 한 통으로 합의 본 거고요. 바로 시태 점검. 아닌 밤중에 정말 뭐 맞는다고 저희 부동산원도 갑자기 국토부에 지시가 옵니다. 나가라. 그럼 나가야 됩니다. 저희 한남동 나가서 이거 위반, 법 위반, 특히 시공자가 7,500만 원 이상 일반 분양 하겠다.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한 거예요. 일반 분양은 누가 정합니까? 시행자가 정해야죠. 조합이. 조합원 분양가를 50% 한다? 누가 정해요? 조합이 정합니까? 아니에요. 법에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을 한다고 돼 있어요. 조합도 못 정해요. 총회에서 조합원 분양가 얼마로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평가업자의 산술 평균 금액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격 없는 자가 제안한 거. 그다음에 무상으로 55인 이건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나중에. 근데 이 두 개가 문제가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실태 점검 나가서 해당 시공사 입찰 과정이 중단이 됐고요. 다시 재입찰로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그때 고소고발 처리됐고요. 요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은 아마 그림 한번 기억나시죠? 그때 7월 달에 한번 강의 들으셨던 분은 뭐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뭐 새로 오신 분 계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일반 분양가는 높이면 당연히 조합원 분담금은 줄어들죠. 일반 분양가는. 근데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000만 원 하든 5천만 원 하든 조합원 분담금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리려고 아까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낮춰도 조합원 분담금은 낮아지지 않는다. 요것 때문에 요 그림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조합원 분양가를 누군가가 10% 낮추거나 10% 높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누군가는 더 내고 누군가는 덜 내는 겁니다. 자, 여기 계신 분 혹은 제가 하나의 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봤을 때 제가 34평 갈 때 3억이란 분담금을 내고 저 끝에 계신 분이 42평 갈 때 2억이란 분담금 내는데 분양가를 10% 낮추는 순간 제가 아까 3억 낸다고 그랬죠. 제가 2억 8천이 됐어요. 저분은 2억 내기로 한 분이 2억 2천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총액 내에서. 그것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는 총회에서도 건드리지 말아라 이겁니다. 법에 뭐라고 돼 있다고 그랬죠?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한다. 뭐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예요. 한다. 총회에서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실태 점검 들어갔던 사례고요. 그리고 이제 공사비 검증. 저번 주에 공사비 검증 얘기했죠. 공사비 검증에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공사비 검증을 이행 안 했다고 해서 법에 처벌 조항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데는 인가청밖에 없죠. 왜 의무 사항은 누구한테 의무를 주어지냐면 시행 주체한테 의무를 지어지거든요. 그러면 시행 주체를 관리하는 관리 감독자는 이제 지자체죠. 지자체에서 볼 때 여기는 공사비 검증을 이행하지 않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진행되는 관리처분 인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서 그건 재량권에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근데 하필이면은 이 조합에 실태 점검이 들어온 겁니다. 실태 점검이 들어오면 이게 잡혀요. 공사비 10% 이상 상승하면은 공사비 검증 의무 대상이죠. 물론 생산자 물가 지수는 빼지만 어쨌든 10% 이상이면은 검증 대상에도 불구하고 그 도급계약서 변경 총회에 공사비 검증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A라는 시공사가 그 전에는 이제 450만 원
이 시공사하고 계약된 금액대로 쭉 업무를 같이 협조해 왔는데 관리처분 전에 사업 시행이 난 후에 이 시공사가 평당 6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으면은 당연히 10% 훨씬 넘었죠. 넘었고 그러면 공사비 검증 대상입니다. 의무 대상. 그런데 조합 총회에서는 공사비 검증을 하지 않고 해당 공사 그 증액 공사비에 도장을 찍어서 의결해 버린 거예요. 곧바로 도정법 위반이 돼 버린 거죠. 도정법 위반이 그런 상황이 간혹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편법을 써요. 어떤 편법을 쓰냐면 그 해당 관리처분 총회에서 공사비 변경 계약 체결에 대해서 의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를 협상 중이고 이 금액 내에서 공사비를 체결하겠다 이렇게 편법을 합니다. 그러면 공사비 검증 의무 대상이면 검증을 받은 다음에 도장 찍기 전에 총회 보고하라고 되어 있죠. 그 총회 자체가 도장 찍는 총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관리처분하고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공사는 조합 간의 관계에서 협상의 기간을 법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점이 있는데 현재 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관리처분 인가 신청 시에 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라 이렇게 이제 법 개정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소위의 국회에 아직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관리처분 전에 공사계약 체결하고 공사비 의무 대상이면 검증 받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 조합의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는 통과했을지 몰라도 이 실태 점검은 통과를 못한 거죠. 그 외에 이제 시공자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은 시공사 선정, 입찰 기준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실태 점검 적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왜 시공사가 알아서 왜 자기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시공사 똑똑합니다. 다 알아서 잘 피해 갑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한남동 무상 제공 특화 부분 이것도 무상자 거의 안 들어가 이제는. 그래서 피해 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했는데 저희가 보는 것들은 좀 많이 있죠. 눈에 보이죠, 사실은. 보이는데 뭐 이거는 실태 점검 영역이 아닌 경우가 있죠. 실태 점검은 실제 서류상으로 드러난 계약 위반 사례, 절차 위반 사례를 보는 건데 그 외에 누구랑 결탁했다 이런 거는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검찰에서나 조사해서 보는 거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공자 하도업체 조합 간 유착관계 의심 사례도 재개발에서 몇 건 저희가 봅니다. 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저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시행자 임원이 요청하는 업체를 시공자가 협력업체로 계약한다. 시공자가 자기 협력업체를 계약하는 거는 국토부나 서울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법에 없거든요. 시공사가 자기 하도업체 쓰는데 그걸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 국토부나 공공에? 그럴 수는 없죠. 그건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조합 임원이 A라는 업체를 협력업체로 써주고 이 현장을 해줘라고 했을 때 시공자가 웬만한 시공사는 100% 거절합니다. 무조건 거절해요. 왜? 그 현장에 조금만 하나의 부분 공사를 하더라도 책임은 시공사가 다 져야 되거든. 뭘 믿고 그 업체를 쓰죠? 못 쓰는 거예요. 딱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쓰는 게. 옛날에는 뭐 토목 건축 토목 해달라. 그건 간단하지 않느냐 이런 게 많아요. 지금은 절대 안 해줍니다. 시공사가. 근데 딱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시공사가 볼 때 본공사는 아니에요. 본공사 펜스 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시공사는 거절하거든요. 본공사 하나가 있죠. 뭐다? 철거. 철거는 시공사 공사 계약 범위 안에 있죠. 안에 있으면 당연히 철거 업체는 누구한테 로비를 해야 되죠? 홍보를 누구한테 해야 되죠? 시공사한테 해야죠. 근데 시공사가 철거 업체가 시공사한테 로비 안 합니다. 조합장한테 로비를 해요. 우리 선정해달라고. 여기서 이제 조합장님 분들은 웬만한 조합장들은 다 그 정도 로비에 넘어가진 않아요. 다 이건 시공사 알아서 하고 시공사 가라고 다 합니다. 웬만한 조합장님들. 근데 간혹 지방 사업장이나 일부 생각을 잘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간혹
뭐 100개 중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는데 생겼습니다. 뭐냐면 본계약이 변경 계약이 나오잖아요. 시공사가 550만 원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550, 좀 과거 일이죠. 근데 조합은 올려줄 생각이 없어요. 야, 우리는 500만 원 이상은 죽어도 안 돼.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철거업체가 조합장하고 로비를 했습니다. 저를 철거업체 선정하게 해주세요. 그럼 조합장이 어떻게 해요? 시공사한테 야, 이 업체를 써. 시공사는 본공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써도 돼요. 근데 시공사가 쓸까요? 안 쓰죠. 거기서 이제 딜이 일어나는 거죠. 야, 쓰면은 이만큼 올려줄게. 요게 지방 사업에서 간혹 나옵니다. 서울은 이게 별로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실태 점검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다 그 웬만한 게 다 내역 입찰로 가잖아요. 그리고 공사비 검증에서 요즘엔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방 사업은 이런 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아까 광주광역시 얘기했죠. 그런 데서 검찰들이 출동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왜 이거는 근데 이게 실태 점검 영역에서는 밝힐 수는 없어요. 의심만 될 뿐이지. 그렇다고 실태 영역에서 수사하래까지는 못하죠.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의하셔라. 조합에서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을 그 업체를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이에요. 다 경쟁자고. 최근에는 이슈되는 게 조합하고 시공자 간에 좀 이런 이슈가 많이 있어요. 외국산 자재, 독일제 샤시, 이태리제 대리석. 좋죠. 네, 뭐 샤시는 독일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대리석은 어디서 나요? 우리나라는 대리석 안 납니다. 우리나라는 화강암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태리나 프랑스의 수많은 조각들 왜 잘했을까요? 대리석이잖아요. 칼로 깎입니다. 유명한 게 거기서 다 납니다. 근데 대리석은 비싸고 좋죠. 그래서 그런 자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합을 하게 되면 우리 단지는 옆 단지보다 품질이 훨씬 높아야 된다는 그 생각은 나쁜 게 아니에요. 품질이 높아야 가치도 올라가고 비싼 아파트가 되죠. 그래서 그런 업체를 쓰고요. 뭐 저번에도 공사비 검증 때 저번 주 얘기했죠. 피난사들이 다 그래서 일본 거 쓰잖아요. 또 근데 더 나가면 더 비싼 거 더 많아요. 또 그런 것처럼 이런 것 때문에 요구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시공사하고 이 업체하고 내구한 금액과 이 업체는 야 너네 쓰려고 그러는데 얼마면 돼? 그러면 이 업체는 야 이거는 한 대당 100만 원 줘야 됩니다. 그럼 조합장 입장에서는 야 그 안 돼, 깎아. 저 조합보다 우리가 훨씬 싸야 돼. 조합장님 자존심이 뭐냐면 저쪽 조합에서 쓴 너네가 낸 단가보다 우리한테 더 싸게 팔아야 돼. 이것도 자존심이에요. 조합장 입장에서도. 왜? 내가 잘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맞춰집니다. 다 납품하는 금액이. 그런데 시공사는 반대를 해요. 그런 거. 왜? 자꾸 들어올수록 자기 협력업체한테 줄 게 적어지는 거고 자기 마진도 적어져요. 또. 그래서 여기서 분쟁이 많아지는데 요즘에 공사비에서 갈등도 많아지고 또 분쟁도 많아지는데 이것도 이제 저희도 꾸준하게 실질점검해서 이 계약 관계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시공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정비업체 얘기하면요. 자격이 없는 업체. 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라는 이 단어는 지자체, 서울시나 뭐 서울시가 아니라도 경기도라도 어디라도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술사, 건축사 뭐 이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 몇 명, 그리고 경력자 몇 명, 이 조건이 법에 있습니다. 자, 시행령 별표에 보면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 조건들이 그 요건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등록된 업체만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행정 용역이라는 제목만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도와줬다. 동의서 받는 업무를 해줬다. 돈을 받고 돈 안 받으면 상관없어요. 뭐 제가 만약에 이제 전문가라서 관리처분 계획 수립하는데 제가 돈 안 받고 뭐 지인이니까 해줘요. 뭐 해줄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남고 해줍니다. 근데 저한테 누가 신고를 하죠. 저 사람 정비사업 전문관리 등록을 한 업체가 아니야. 뭐 이제 만약에 이제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 한국부동산원은 등록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기관이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 개인으로 봤을 때 그 경우에 저는 처벌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행정 용역, 어떤 이름을 갖다 내도 내가 하는 일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일, 거기 법에 보면은 네 가지가 명시돼 있거든요. 관리처분 계획,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에 대한 사항, 사업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이런 업무들은 등록 업체만 합니다. 그래서 다 처벌됐습니다. 특히 행정 용역 이런 업무, 또 PM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합니다. 자, PM이라는 타이틀을 좋죠. 근데 타이틀을 PM으로 해서 그냥 다른 일만 하면 되는데 이 업에 관련된 업을 한다 그러면 등록을 하고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은 업무를 임의로 추가 계약하고, 조합 입장에서는 업체 선정하기가 번거로워요. 입찰하고 뭐하고 그 일이 많거든요. 많다 보니까 하나를 선정했어.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를 선정했습니다. 교통용역 평가도 또 해야 되거든요. 통상 같이 입찰해가지고 교평업체 따로 하고 설계사무 따로 하는데 초창기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설계사만 뽑은 겁니다. 뽑아놓고 보니까 교평업체가 없네? 이렇게 됐죠. 해당 설계업체에 계약액을 얹어주고 야 너네가 해. 근데 이 업체는 교평을 안 하거든요. 설계업체는. 그래서 이 업체가 교평업체를 자기 이제 서브로 들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교평 업무를. 딱 적발 대상이죠. 왜? 해당 업무 자체가 이미 설계 업무로는 뽑았잖아요. A라는 업체가. 그 업무가 설계 외의 업무를 한다? 증액으로 하는 건 관계없는데 기존은 새로운 업역의 교통영향 평가를 한다? 그거는 도정법 위반이죠. 새로운 입찰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간혹 나옵니다. 또 작년에 또 발생했던 사례인데 통상적이지 않은 용역을 과도한 금액으로 한 사례도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어떤 사례냐면요. 뭐 워낙 큰 조합이었어요. 아무리 커도 대출 보증 컨설팅. 대출 보증 뭘까요? 우리 정비사업비의 대출 보증은 누가 해주냐면 허그가 해줘요. 허그는 뭐 한국 그 주택도시공사죠. 공공기관이에요. 거기서 보증을 해줘야 비로소 은행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이주비로 나가고 합니다. 중요한 업무죠. 중요한 업무를 하지만 세상에 우리나라 공공기관 업무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줘야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뭐가 잘못된 거죠. 그 공공기관이 업무를 잘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업무를 몰라서 쓸데없이 부풀린 겁니다. 요거 컨설팅 한다고 30억 계약했어요. 뭐 제가 봐도 한 5천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충분한데 금융 자문한다고 20억 계약했습니다. 재무 컨설팅 한다고 이것도 15억 계약했어요. 한 개 조합이 요 세 개 가지고 한 100억을 계약한 겁니다. 이게 실태 점검하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것도 간혹 나옵니다. 재개발에서. 근데 이것도 지방이 아니라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이것도 실태 점검에서 이제 적발이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자금 차입 관련해서 자 자금 차입은 여기 묶어 나오죠.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는 그 목적, 금액, 이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에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중요한 거는 목적, 금액, 이율, 상환 못합니다. 상환이죠. 자, 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전에 받아라 총회 의결 이런데 관행적으로 잘하는 거 있죠. 추인 급하니까 우리 일정을 땡겨야 되니까 대의원에서 해서 하고 차입하고 차입 결의해서 차입하고 그 다음에 다음 총회에서 추인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다들 뭐 우리가 합리적인 것 같고 이해 가능하죠. 누구나 받으면 되니까. 요거 서울시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 보면 추인에 대해서 추인해서 나중에 소송 가서 판결 보면은 그 무죄로 풀려난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어요. 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추인돼서 그 뭐 아무 문제 없고 뭐 사업이 잘 가고 있다 분쟁 없이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 있는데 판결문을 잘 읽어보면 문구가 명확히 있습니다. 위법 사항은 맞다는 게 있죠. 위법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다음 총회에서 추인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안 되면 도전법 위반으로 계속 남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현재 시행한 때하고 총회 추인 때까지 요게 만약에 6개월이나 1년 걸렸으면 요 기간 동안에는 분명히 위법 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위법입니다. 요거 뭐 간단한 거는 시정 조치할 수 있지만 이 자금 차입하고 이제 자금 차입이 크게 일어났다 수사 의뢰까지 갑니다. 처벌까지 간다는 거죠. 무조건. 서울시는 여기에 대한 추인에 대한 처벌 의지는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이것도 비슷한 요거는 사례인데 재미있는 사례예요. 2011년도쯤에 2011, 12년도에 서울도 뭐 그때 한 5년간 300개 넘는 구역이 해제됐죠. 다 사업 안 한다고 시공사들이 사업을 중단했어요. 장이동하고 이런 때는 시공사가 자금 차입을 막 끊었습니다. 아예 11, 12, 13 이때 그때는 그때 이제 곧 뭐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중단됐어. 조합장 입장에서는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왜? 조합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임대료도 내야 되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다가 조합장님이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내가 좀 희생하자. 내가 저기 시골 땅 보상받은 게 있는데 그 돈을 조합에 빌려주겠다. 저리로. 이때는 금리도 엄청 비쌌어요. 그때. 그랬더니 옆에 있는 감사님이 무슨 소리 합니까? 왜 조합장님만 희생합니까? 나도 돈 있습니다. 내 돈도 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조합에 빌렸어요. 자, 이 희생 정신은 좋지만 도전법 위반. 왜? 여기 있잖아요. 사전에 총회 의결을 받아서 조합장이든 뭐든 조합은 개별 법인이에요. 여기에 이거는 개인이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사전 총회 의결 받았어요, 이제. 도전법 위반입니다. 뭐 이게 이제 수사례까지는 안 갔죠. 이게 악의가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게 사전에 총회 의결 받고 목적, 이유, 상환 방법 이런 것도 다 결의 받아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과도한 성과금. 부산에서요 작년 가을에 골치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태 점검이 더 강화됐는데요. 부산에서 모 의원님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조합장님하고 갈등이 아주 심해졌어요. 그게 국정감사까지 이제 이어졌어요. 작년 가을에. 그 사건인즉슨 거기 조합장님이 성과급으로 약 200억 가까이를 받는 거를 이제 총회에 내놨고 그게 가결이 돼 버렸어요. 200억을 받는 거죠. 200억인가 140억인가 200억인가 그래요 그때. 그 원인은 뭐냐면 야 우리 사업이 너무 잘 됐어. 조합원이 이 사업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버린 거죠. 왜 분담금도 엄청 내려가고 이익이 증대했다. 그다음에 종교시설이 큰 문제였는데 이걸 해결했다. 이걸 때문에 성과급 두 개 합하니까 2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 났는데 총회에 과반수 통과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민원이 많았죠. 그 민원이 국회의원실로 가고 국회의원이 찾아간 겁니다. 이거 잘못한 거 아니냐.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그 조합장님도 그때 그 지역에서는 또 한 인물 하시거든요.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거기서 화가 난 국회의원이 그 국정감사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서울은 실태 점검을 연 5회 이상 하는데 지방은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실태 점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국토부 장관이 지금 원희룡 장관님이죠. 답변이 이렇습니다. 전수조사에 가까운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이제 계기가 된 이 경우에 이게 저희 입장도 굉장히 곤란했어요. 이게 실태 점검에도 들어와 있지만 관리처분 검증에도 들어왔습니다. 정비사업비에 보니까 조합장 성과 보수가 200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그러니까 제 입장하고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곧바로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그 변호사분들하고 해서 결론 이렇게 냈습니다. 이 성과급은 그 성과 금액에 상응되는 성과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 구체적이지 않다. 왜? 조합원이 돈을 번 거는 일반 분양 잘했고 일반 분양가가 높아진 거잖아요. 그럼 그 지역 시세가 높아진 건데 왜 조합장이 여기에 대해 연관이 되지?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그다음에 조합 정관도 개정했습니다. 성과급수를 주려고. 정관 개정했는데 보수 규정이기 때문에 보수 규정의 개정은
조합장관, 조합원 전체 중에 과반 동의면 되죠.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 금액이면 일반 보수의 수준을 넘어선 계약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이거는 3분의 2 결의가 필요한 거지 일반 보수를 볼 수 없다. 이게 결정이었고요. 뭐 그냥 전체적으로 마지막 결론은 사회 통념상 상여금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을 판단돼 부적정해서 관리처분 검증에서 부적정 판단해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금을 나가는 거는 저는 조합장님이나 임원의 성과금 나가는 건 저는 무조건 찬성하는 주의입니다. 왜? 성과가 있으면 그 성과에 대해서 대가가 따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일 열심히 하거든요. 저희 공공기관은 어디나 다 성과급제입니다. 다. 근데 과도한 거는 이거는 좀 옳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적발이 됐고요. 그 외에 뭐 이건 자잘한 겁니다. 뭐 차량 유지비, 과도한 식대, 뭐 정관의 직체 이거는 뭐 당연히 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정비사업비에서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비사업비를 줄이면 비례율도 높아지고 분담금도 줄어들죠. 근데 고의로 동의를 많이 받으려고 뻔히 눈에 보이는 금액을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그 시정 조치 이 정도로 내립니다. 자, 제일 골치 아픈 정보 공개. 이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무슨 구. 제가 요 다음에 설명한 사례 그 조합입니다. 여기 조합이 조합장님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직원도 열심히 합니다. 했는데 2013년도에 조합원 인당 추가 분담금이 1억 5천 정도가 나오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원래 그 전에 분담금은 7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플러스로 1억 5천. 이거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분양 신청을 새로 받았습니다. 난리가 조합 사무실이 뭐 맨날 그 항의하러 오시는 조합원들부터 해가지고 막 북새통이 됐어요. 그 중에 한 분 조합 직원 중에 그 직원분 여자분이 그 민원인하고 싸우다가 화가 나서 집어 던지고 사표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였냐? 정보 공개가 끼어 있어요. 정보 공개. 조합은 맨날 싸우고 그 전에 수없이 많은 계약, 중요한 회의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15일 내로 공개 안 한 게 이만큼 쌓여버린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그거를. 너무 바빴으니까. 그런데 이 조합에는 토지증 소유자 중에 별명이 빈 라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때 연세가 75세 넘으셨어요. 어르신인데 그분은 취미가 솥장 쓰는 거예요. 솥장. 그리고 PC를 못 하셔서 플러스펜으로 정자로 쓰십니다. 동부지검 검사님도 그분 잘 알아요. 구청도 아주 잘 알고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은 계속 여기저기 구청도 신고하고 인근의 동사무소 직원 고발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취미 생활이신 분이니까 이분이 이제 조합을 계속 이 조합에도 이제 수십 차례 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보 공개를 알았었는지 이거를 찌른 겁니다. 근데 걸렸어요. 왜? 이때 당시에 공개 안 해. 15일에 공개하는 게 있었거든. 딱 걸린 건데 조합장도 깜짝 놀랐죠. 야, 우리가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어쨌든 뭐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벌금 50만 원 맞았습니다. 그때 조합장님. 야, 근데 이 어르신, 이 빛나된 이분은 우리가 낚시하면은 포인트가 된 거죠. 여기 던지니까 나오네. 그 다음에 또 던지겠죠. 또 던졌어요. 그 다음에 조합장님 큰일 난 거죠. 이 중요한 시국에 원래 50만 원 다음에 얼마 맞죠? 100만 원 맞죠. 그래서 변호사를 씁니다. 그때는 안 되겠다. 간신히 70에 막았습니다. 70에 막았는데 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왜 이만큼 안 했는데? 그분은 낚싯대를 던져서 맨 위에 한 장만 꺼낸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걸리면 무조건 이건 100이죠. 100이면 조합장님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 고민 엄청 했습니다. 그리고 빛나된 그분은 이미 낚시의 포인트를 알아버렸어. 그래서 이분이 대책회의 저랑 했습니다. 저하고 변호사님 오고 저녁 먹고 대책회의 한 결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야, 자수하러 가자. 다 들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 번째 나와서 세 번째 덜어서 또 벌금 90만 원에 막는다 하더라도 야, 그 다음에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한꺼번에 끝내자 그래가지고 이만큼 서류 들고 동부지검에 갔습니다.
자수한다고. 물론 다 변호사님하고 얘기했겠죠. 그래서 90만 원 맞고 끝났습니다. 이 사건을. 그만큼 중요한 게 정보 공개고, 정보 공개는 자, 기본적으로 계약, 중요 회의 15일 내 공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실태 점검이고요. 자, 지금이 8시 3분인데 한 5분간 그 우리 사례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갖고 온 사례는 옛날 사진입니다. 여기는 한강이고요. 서울의 동쪽 끝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고덕 산림욕장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게 고덕산입니다. 요거는 옛날에 고덕 시형 아파트고요. 저쪽으로는 고덕 주공 2단지, 3단지, 7단지까지 쭉 있습니다. 예전에 고덕 지구로 명명됐던 데고요. 재건축 대상으로서 2000년대에 꾸준하게 많이 각광을 받던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개포지구, 고덕지구. 네, 두 개가 다 공통점은 지구 단위 계획 지역이었거든요. 참고로 우리가 지구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아파트 지구. 여기는 아파트 지구는 아니에요. 그냥 지구 단위 계획구역. 특히 이제 택지 개발에서 조성된 데기 때문에 택지 개발에서 조성된 아파트 단지는 목동도 택지 개발을 한 데죠. 10년에 한 번씩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고요. 조합원 2,500, 토지 소유자 2,570명, 아파트 2,500, 상가 76. 이 정도 규모니까 굉장히 큰 단위입니다. 이 안에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사회복지시설로서의 어린이집까지 포함되어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근 단지들과 함께 택지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뒤에 고덕 2, 3단지까지 하면은 지어진 상태에서 15,000호가 훨씬 넘어가요. 요거는 이제 조감도입니다. 지어진 상태. 지금은 이제 건립돼 있죠. 다 건립돼 있고, 정비계획 현황을 보면은 자, 구역 면적은 19만 4천 제곱미터 정도 되고, 우리가 사업 시행 면적 19만 4천 중에서 주택 부지는 16만 2천, 여기에 3,500세대 정도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 계획이고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용적률은 우리가 보통 재건축하면 300%인데 이때는 300%가 안 되고 잘해봐야 250, 여기 227% 정도였습니다. 네, 기존에 저층이었거든요. 5층짜리. 그리고 법적 상한은 250%. 그래서 요걸 찾아 먹으려면 어떻게 되죠? 정비계획 용적률 227호고 법적 상한 245. 요 사이 이거를 다 찾아 먹으려면 중간에 한 23% 차이가 있죠. 23% 올리려면은 반을 임대주택을 지으면 요까지 올리죠. 그래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249로. 층수는 평균 층수 21.6층. 원래는 이때 당시에 서울시 조례상 층수는 16층이었습니다. 평균 16층을 못 넘어갔는데 여기는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21.6층으로 됐고, 최대 층수는 30층이 넘습니다. 실제로 평균만 이 정도고요. 건축계획을 보시면요, 정말 복잡해요. 이 타입 자체가 20몇 개 타입이에요. 20몇 개. 이렇게 되면은 딱 느끼는 게 저는 공사비 많이 드네. 타입 많으면 공사비 많이 듭니다. 24평형도 뭐 5-6개가 되고 이렇게 22개 타입에 총 3,658세대, 용적률 249%. 자, 여기 이 단지의 특징을 보시면 최상층 펜트하우스. 지금은 당연히 펜트하우스 많이 하죠. 뭐 지금은 이제 사업 초기 단계는 그런 생각까지 안 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이제 설계를 쭉 앉히다 보면은 우리 단지에 좀 특별한 게 있어야겠다. 펜트하우스 앉힙니다. 한 개 동, 두 개 줄 올라가면 맨 끝에는 두 개 호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호가 되면은 뭐 34평 두 개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60평대 펜트하우스가 하나 올라가는 거죠. 맨 끝에. 여기도 당연히 펜트하우스를 짓습니다. 경사면, 여기가 약간 경사지입니다. 고덕 주공 단지들하고 다르게 여기는 경사지 고덕산 기술이라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적인 착안을 많이 합니다. 아이디어 개발을 많이 해서 옆에 뭐 예전에는 그런 경우 거의 없었어요. 경사면에 타운하우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타운하우스 있어가지고 거실 테라스 딱 열면은 거기서 뭐 요즘에 다 고기 구워 먹고 다 이렇게 파티도 하고 하는데 초반에만 하시지 좀 지나면 안 합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게 특화돼 있고요. 아까 고덕산 연결 고가도로까지 와 있고, 중요한 거는 단지 내 커뮤니티가 특화돼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크게 두각 나온 때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3,500세대가 되는데 커뮤니티 시설은 서울시 건축 조례상 몇 프로 이상은 넣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다 넣는데 다 이게 못 쓰는 공간이 돼버려요. 그냥 텅텅 비는 공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얘기는 돈만 나가는 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타워팰리스하고 레미안 퍼스티지에서 적극적 받아들입니다. 특히 레미안 퍼스티지는 단지 내 주차 공간이 없죠. 1층에는 거기에 카페를 만들고요. 그 안에 사우나 시설, 그리고 그 대치 팰리스 여기 가면은 뭐 수영장까지 다 있죠. 그런 시설들 여기도 역시 그걸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지들이 안 했을 때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이 부분인데 이걸 위해서 조합장님하고 임원들하고 협력사들이 다 출동을 하죠. 옆 단지하고 그 해당 단지를 다 출동하여서 보고 옵니다. 보고 나서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 걸 보면서 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커뮤니티를 할 때 저거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이걸 하려면 설비 용량부터 해서 전기 용량 그리고 또 전산 시스템까지 사전에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건 다르죠. 그래서 사우나, 클럽하우스, 북카페, 클럽하우스, 인공 암벽 이 단지만이 갖고 있는 게 인공 암벽이 있습니다. 이게 선큰이 폭 30m, 높이 13m짜리 선큰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걸 인공 암벽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독서실, 도서관, 강의실, 동호회실,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처음에 5개의 실을 했는데 모자라요. 게스트하우스 아파트에 놓으면 누가 자? 이거는 예약도 힘듭니다. 예약도. 악기 연주실, 기타 치우실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개발을 해서 다 집어넣습니다. 싹. 왜? 우리 아파트는 특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암벽 나올 때는 거의 뭐 욕망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님 판단이 뭐냐면, 야, 우리가 시행자고 우리 조합원들이 이 정도 시설에 사는 높은 수준의 조합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달라야 되지 않냐. 그러다 보니까 그 설계 회의하다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계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 조합장님 궁금한 게 생긴 거죠. 우리 환경 미화 요원들은 미화 직원들은 어디서 쉬지?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설계사도 대답 못 하고 시공사도. 그거는 어떻게 그 피트 공간 남는 공간 거기서 소파 하나 놓고 거기서 쉽니다. 창고 같은데 조합장님이 이제 거기서 폭발을 했죠.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단지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휴게실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 당장 설계해서 만들어 놓고 시공사 만들어 놓고 소파부터 탈의실까지 다 갖추려 가지고 왜? 우리 단지 조합원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의 이 수많은 이러한 것들이 특히 이제 엘리베이터 홀 특화 이것도 이제 시나리오가 좀 이야기거리가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인근의 고덕 2, 3, 7 이렇게 퍼졌고 개포동으로도 퍼집니다. 이런 개념들이 그 전까지는 아름아름 강남에 어디가 커뮤니티 했다더라. 사실은 이 커뮤니티 특화는 강남에서 시작한 게 아니죠. 원래는 천안, 아산, 탕정에 가면요. 트라펠리스라고 원래 삼성 사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사원 복지를 위해서 아파트 내에 사우나부터 해가지고 모든 시설들, 특히 이제 강좌, 뭐 유명한 TV에 나오는 그 강사들이 하는 강좌까지 다 열어놓거든요. 마치 그 우리 백화점 문화센터 가면 카탈로그가 있죠. 그런 게 나옵니다. 분기별로. 이 아파트 단지도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엘리베이터 홀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홀 여기가 이제 7층까지가 피트층이거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홀 들어가면 뭐 당연히 엘리베이터 홀 한 3점 몇 미터 되죠. 한 3.1m 그 정도 높이가 됩니다. 1층이니까. 근데 원래는 이게 그 공간을 다 채운 거예요. 벽으로. 근데 조합장님은 요구한 게 뭐냐면 높여라. 다 까고 높여. 뭐랑 똑같이 만드냐면 백화점에 엘리베이터 타면 겁나 높죠. 그것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시공사가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럼 청소도 안 되고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조합장님 가가지고 그걸 다 부순 거죠. 다 부수라고. 왜? 지시대로 안 했다고. 그러니까 다 부숴가지고 가면 엘리베이터 홀이 4.3m, 5m 이렇게 높습니다. 가면 높죠. 물론 엘리베이터는 조그맣고. 자, 그렇게 컨셉을 이렇게 잡아 나가는 겁니다. 이 조합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후면상가도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작은 것들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놓을 때도 수없이 많은 여기에 뭐 악기 연주실을 몇 개까지 할 거냐. 왜? 지금 아파트 살면은 집안에서 피아노 거의 못 칩니다. 낮 시간에 뭐 그럴 때 하면 치죠. 그리고 상가 경우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것도 그다음에 나오고. 자금 운영 계획을 보면은 뭐 이거는 뭐 글씨 작으니까 전체가 여기가 총 1조 3천억짜리 정비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입니다. 공사비가 한 8천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공사비 단가는 평당 398만 9천 원. 그때 당시에 거의 시공사 선정하면 42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이 정도 시설을 하면서 공사비를 400을 죽어도 넘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조합장님들이 이제 우겨서 400을 안 넘겼죠. 옆 단지는 420.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한 단지인데 총 사업비 1조 3천, 공사비 398만 9천 원, 비례율 85%, 비례율이 낮습니다. 이거는 비례율은 얘기했죠. 비례를 가지고 사업성 척도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 비례율이 낮은 데를 딱 보면 무슨 생각하냐면 종전자산 수준이 높았겠구나. 여기는 옛날부터 소문이 많이 나서 비싼 가격으로 거래가 됐겠구나. 그런 단지입니다. 여기가. 자, 경과를 보면요. 자, 2001년도부터 추진했다가 2009년도에 가서 정비계획하고 구역 지정을 하면서 이 정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지구 계획을 같이 수반한 계획입니다. 2009년 10월에 조합 설립했는데 이때에 조합 설립 전에 추진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조합장이 되고 준공청산까지 그분 혼자서 됐습니다. 임기가 3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때마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계속 선출된 거죠. 됐는데 이 조합은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던 조합인데 하나를 보시면요. 자, 고덕지구는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아예 몇 개 지구를 찍어서 못 가게 하는 데 중에 하나였어요. 야, 여긴 천천히 가. 얘가 빨리 가면 집값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을 지구단위 계획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개포지구하고 같이 풀린 게 2009년도에 같이 풀려가지고 이제 진행된 거고요.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추진위원회는 2001년부터 생겼었는데 10년 동안을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마치 음마 아파트처럼. 자, 그리고 이제 이때에 좀 풀려서 쭉 갔으면 좋은데 조합 설립 인가를 2009년에 하고 2010년에 환평 건축 심의를 통과를 합니다. 2010년 10월에 금융위기가 언제 있었죠? 2008년도에 있었죠. 금융위기 때에 우리나라 집값은 어땠을까요? 아주 큰 문제는 없었어요. 2008년 9년에 뭐 집값이 폭락했다? 그렇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문제가 그 다음에 터집니다. 차라리 이때에 문제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문제는 2010년 11년에 터집니다. 우리나라 주택사업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시죠 잘. 2011년도에 맨홀 뚜껑 훔쳐가는 사람 많았어요. 맨홀 뚜껑. 그리고 그때에 은행에서 돈 불리기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때. 그리고 이때 무슨 기억이 있냐면은 인조 휘발유 세녹스 얼마나 물가 상승하고 상승한데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은 2010년도에 부산에 있는 모 저축은행 전일인가 뭐 저축은행이 부도났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부산저축은행.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하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했는데 그 사태 자체가 우리나라 금융 신용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PF가 다 중단됐습니다. 건설사나 시행자들의 PF가 중단되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는 순간 다 무너지죠. 이때 200개 이상의 일군 업체가 다 도산했습니다. 이때. 그리고 은행에서는 돈이 안 빌려주고 그때 사업시행 인가를 이때 받았어요. 2011년도에.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을 쭉 2013년 1월 달에 이제 인가를 받았는데 좀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2주를 해야 되죠. 총회는 이 사이에 2012년도에 2011년 11월 달에 총회를 했기 때문에
이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안 빌려줘요, 은행에서. 그리고 중요한 게 집값이 이때부터 폭락을 합니다. 2010년부터. 2008년 9년에 폭락한 게 아니고요. 2010년 말부터 폭락을 했거든요. 서울시 집값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뭐 지수로만 따져도 5% 이상 빠졌습니다. 계속. 지수로 5% 빠졌으면은 뭐 주요 아파트 단지는 7%, 10% 이 정도 빠진 거예요. 해마다. 어마어마한 빠졌죠. 고덕지구가 예전에 2008년 9년도에 분양가 얼마였냐면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 2,700만 원. 그게 2013년도에 관리처분 변경을 하는 순간 1,800만 원, 1,900만 원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저번 달에 그 설명할 때 조합원 분담금은 뭐라고 했죠? 정비사업비라고 했죠. 그리고 정비사업비 빼기 일반 분양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분양 가격이 낮아지면 무조건 그 금액만큼 조합원 주머니에 돈이 나와야 돼요. 그 금액을 계산했더니 조합원당 1억 3천에서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시공사 본계약 하는데 물론 요게 이제 한 1억 정도 됐고 1억 3천 됐고 시공사 본계약 때문에 올려줘야 되는 게 2천억 정도가 됐죠. 이거를 나눴더니 조합원당 1억 5천. 자, 조합원들한테 갑자기 1억 5천 내라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이거를 그래도 이겨냈습니다. 착공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일반 분양을 합니다. 4월 달에. 2014년 4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세월호. 세월호가 4월 16일 날 가라앉았어요. 제가 왜 날짜를 기억하냐면요. 고덕 여기 청약 해서 나온 게 그 전에 2.5대 1을 갖고 왔고 4월 23일 날이 정당 계약일이었습니다. 청약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때 날짜별로. 세월호 딱 있은 순간 2014년 봄부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려고 그랬거든요. 4월 이후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강남 역삼동에 있는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도 미분양이었어요. 그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합이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합니다. 일반 분양 세대수 1,000세대 중에 100개를 못 팔았어요. 100개를 못 팔았던 게 900개 이상이 미분양이었던 거죠. 분양률 10%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업계에서 다 저기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 조합인데 하나씩 보시면요. 이 조합은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조합장님이 워낙 강단도 셌고 뭐 장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어마어마한 추진력, 단점은 성격이 안 좋다. 뭐 이런 건데 어느 정도냐면 조합원들이 조합장님하고 얘기하기 싫어해요. 무서워서. 그런 분입니다. 자, 근데 조합장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관리 능력과 경영 능력이 뛰어나요. 제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했죠. 조합장이한테 필요한 능력은 정비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있으면 좋지만 더 중요한 건 경영 관리 능력입니다. 이분이 거기서 특화됐어요. 맨날 저한테 그럽니다. 나 도정법 몰라. 도정법은 네가 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나는 운영 관리는 내가 할 거야. 자, 이분은 조합원 입장에서의 관리 체계를 유지합니다. 소식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분기 1회에 총 A3 2장 이상의 칼라로 나갑니다.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많이 정해놓은. 그 다음에 그 사이 수시로 발송합니다. 이건 조합장님하고 저거 뜻이 딱 맞은 건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고 조합원 눈높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합장님은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갑니다. 민원관리 철저. 그리고 조합장님 스스로 야 나도 모르는데 조합원님은 얼마나 더 모르겠냐 이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종이값이 무지하게 나갑니다. 여기는. 그리고 모든 계약서는 총회 책자가 여기 두꺼워요. 왜? 계약서를 다 여기 카피해서 여기 다 실어버리거든요. 이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돈이 많이 들고요. 분량이 힘들어요. 이게 작업량이. 근데 장점은 신뢰를 줍니다. 조합원들한테. 우리는 다 공개야. 모든 계약서는 다 100% 사본을 해서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사회 대의원의 총회 운영 자체가 굉장히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 회의하면 물론 이사회는 그냥 하면 되는데 대의원회부터는 체크리스트부터 준비합니다. 안건에 대한 체크리스트 누가 점검했냐. 총회는 미리 구청하고 사전 협의합니다. 왜? 총회를 하면은 민원이 발생하면은 구청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청하고 협의하고 협력사회의 그다음에 총회 딱 들어가자마자 총회 전에 민원 나왔다는 거는 Q&A를 딱 만들어서 총회장에서 배포합니다. 당신들 질문했던 거 여기 다 있습니다. 공유하세요. 그러면 총회 빨리 끝나요. 그리고 협력사 회의 그리고 계약 체크리스트하고 업무 공정표 철저하죠. 왜? 이분 장점 뭐다? 관리 경영 기획 업무입니다. 철저한 관리, 특히 관리 쪽에서 인가청하고도 총회 전에는 무조건 인가청 들어가면 구청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물론 조합장이면 과장님 만나죠. 나머지 실무진들이 주무관분들하고 팀장님 오고 민원 얘기하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래주면 구청에서는 그 시간은 무조건 내줘요. 왜? 알면은 본인도 민원 대응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2006년대에 추진위원장이 돼서 작년에 청산했거든요. 작년까지 조합장이었습니다. 이분이. 대단하시죠? 근데 뭐 조합원들이 원하는데 조합원들이 원하는 건 저분은 정말 투명하기 때문에 투명한 분을 원한다. 그럴까요? 이 사업을 만드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 분이 특화됐고 위기 전략에서 분양가 폭락했죠. 이때 조합원당 1억 5천만 원씩. 자,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왕십리 뉴타운 쪽에 거기 입주하실 때 준공 입주 전에 1억 2천만 원씩 냈어요. 폭탄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신길동 쪽에도 그때 시공사가 돈 안 내면 키 안 준다고 이런 사태가 이런 게 많았는데 이 조합장님은 전공법 썼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저분들한테 하나하나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뭐 각종 그래서 분양가에 대한 사항, 왜 분담금이 올라갔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해가지고 거의 뭐 도배하듯이 단지를 다 뿌렸습니다. 결과 다른 사람들은 그랬거든요. 다른 조합에서는 여기 관리처분총회 실패할 거다. 조합원당 1억 5천만 원을 추가 부담하는 총회를 어떻게 성공하냐. 성공했습니다. 전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았고요. 총회 참석 조합원 80% 이상 동의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분양 있죠. 미분양 됐을 때 조합장 이 조합은 시공사 못 믿겠다. 내가 직접 관여하겠다 해가지고 실제 분양 그 사무소나 여기를 직접 컨트롤 직접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분양이 너무 크게 났기 때문에 이거는 힘든 거예요. 이게 준공 후까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죠. 그래서 제 입장은 저는 이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보통 한 2,500, 3,000세대 사업장을 많이 관리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향을 바꾸시죠. 아니 뭐 신문 광고하면은 우리 단지 미분양이라고 소문만 내는 거고 여기저기 현수막 걸면은 우리 단지 미분양 단지라고 소문 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어디다 했냐면요. 조합원들한테 홍보를 집중했습니다. 모든 홍보물 이런 것들을 다 조합원들한테 몰빵했습니다. 왜? 조합원이 2,500이면요. 곱하기 2만 해도 두 사람만 살아도 5천이에요. 우리는 1,000개만 팔면 되거든요. 조합원들이 우리 집이 훨씬 좋다는 자부심만 있으면 이건 팔 수 있다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다 끝냈어요. 이거. 그러니까 다 놀랬죠. 조합원들한테 우리 단지가 좋은 점, 자부심을 가져라. 이런 것만 계속 했더니 이게 분양률이 돼버린 거죠. 이런 아이디어. 상가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 보면 상가를 조합 입장에서는 싫어해요. 좀 다르거든요. 주택하고 다르죠. 조합장님은 거의 주택 출신이죠. 상가는 소수고 상가는 머리 아프니까 그냥 독립재산제 또는 그냥 일괄 매각하는 방법 없을까 일반 분양 이렇게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조금만 들여다 보면은 굉장히 조합원한테 유리해집니다. 이게 이 상가가 준공 때까지 안 팔리면 다 땡처리해야 돼요. 100만 원짜리 50만 원이나 70만 원 이렇게 팔고 넘겨야 되거든요. 그 차액은 조합원 분담금으로 돌아오죠. 또 이 조합의 경우에는
자, 상가가 팔기 어려운데 1층 후면에 대해서는 우리 입주자들이 앞으로 상가를 통과해서 나가는 동선이 어디냐, 그 동선 특화하는 거죠. 후면 쪽에 그 약간 경사진 언덕을 다 깎아버리고 거기를 광장처럼 만들었습니다. 최소한 파라솔 20개 이상 쓸 수 있을 정도. 그리고 동선을 깔은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후면 상가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실 MD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MD라는 말은 다 사기예요, 사기. 근데 편의상 MD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그 층마다 그 효율적 동선을 다 깔아놓죠. 어떻게 돌고 이것까지 다 컨트롤하고, 특히 지하에 SSM이 있다, 슈퍼 큰 거 있다. 그러면 이 램프 높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것까지 다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반 분양하려면 조합원 배정이 끝나야 되거든요. 조합원, 상가조합원, 관리처분도 이것도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이게 준공 1년 전에는 끝나 있어야 일반 분양이 가능해요. 이것까지 다 해서 뭐 이때는 이제 여기 분양 대행 업체를 잘 만났어요. 워낙 잘하는 사람 만났고, 잘한다기보다도 합리적인 사람 만났죠. 준공 전 완판했습니다, 이 큰 상가를. 그리고 이제 그 상품 전략은 마감재, 커뮤니티, 특화. 남한테, 그러니까 자존심인 거죠. 옆 단지보다 우리가 나아야 되고, 우리가 옆 단지보다 똑같으면 우리가 더 싸야 된다. 이런 자존심 때문에 각종 특화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셨고, 커뮤니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특화를 했고, 새로운 아이템 하나 적용하려고 여기 조합은 여러 군데를 갑니다. 뭐 수원에 있는 어느 조합이 이 업체를 썼는데 성공했다더라. 그럼 거기 갑니다. 실제 현장을 보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검토를 해서 그 다음에서야 그걸 도입하고, 이런 조합들이기 때문에요. 이런 정도에서 상당히 이제 시사점이 높고, 그래서 이 단지를 보면서 중요한 게, 재건축 재개발을 하면서 예전에는 무슨 관리처분이 꽃이다, 꽃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처분은 그냥 절차 중에 하나, 어려운 절차 중에 하나고, 진짜는 상품화, 우리 단지 상품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고요. 이걸 위해서 옆 단지와의 단지 수준, 같이, 그리고 우리만 잘 돼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옆 단지도 같이 고급화가 올라가면 그만큼 우리가 비싸집니다. 주차 대수, 그다음에 각종 편의점 동선, 커뮤니티. 아까 커뮤니티 얘기했죠. 이게 들어오려면 전산부터 깔아야 되고요. 사우나 오잖아요. 일반 사우나가 아니고 하루에 1000명 이상이 이용하는 거라면 설비 용량 자체가 달라야 돼요. 이런 것도 다 사전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가도 외면하지 마시고, 외면하는 순간 나중에 추가 분담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변경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 동선을 깔까, 그리고 특히 사전에 조합원 배정을 언제 끝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놓치고 나중에 천천히 해, 나중에 한꺼번에 팔지라고 하면은 이미 그때 되면 준공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조합원 배정하면, 자, 6개월 후에 일반 분양 하잖아요. 6개월 전에 준공 후에 남습니다. 나오면 또 할인 분양 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상가까지 중요하시면 됩니다. 좀 시간 관계상 뒤에는 빨리빨리 했는데, 어떠셨어요? 좀 큰 사례를 갖고 왔는데, 워낙 여기가 힘든 현장이었고, 앞으로 정비 사업하게 되면은 이 정도는 아니어도 여러 가지 난관을 겪게 되시거든요. 그때는 거기에 맞게 좀 합리적이고 그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 이제 항상 여기 오면 보니까 뭘 선택할 거냐 투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여기 토지인 소유자의 선택에 맡기시는데,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거에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걸 확실하게 밀어줄 수 있는 거, 그 힘이 사업을 성공시킵니다. 이 단지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